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패트리샤 휘웨이, 조앤 롤링, 안데르센의 경우. 영국에 사는 패트리샤 휘웨이는 전문직에 종사하던 커리어 우먼이었다. 그러나 한창 일할 나이인 40세가 되던 2000년, 그는 일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심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를 위해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극성 엄마 이미지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패트리시아의 희생의 이유는 심각한 장애를 지닌 아들 때문이었다. 패트리시아의 아들 조지는 간질과 학습 장애에다가 식이장애까지 갖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패트리시아는 아이가 먹는 모든 음식이 아이의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조지는 우유와 밀가루 음식, 그리고 거의 모든 식품 첨가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먹는 음식마다 토하고 설사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다가 간질 발작까지 일으키는 어린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지새는 밤이 들어갔다. 패트리샤의 어린 시절 역시 평탄하지는 못했다. 공군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휴웨이가 5살 때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방랑벽이 생겨서 매년 영국 전역을 떠돌아다녔고, 패트리샤는 매년 새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했다. 패트리샤 인생의 최대 역경은 첫 아들 조지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간질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지는 주의력 결핍과 학습 장애도 보였고, 만성 유아 설사 증후군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패트리시아는 우연히 시청한 TV 다큐멘터리를 통해 음식 문제가 설사뿐만 아니라 자폐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당장 아이에게 글루텐이 포함된 밀가루가 들어있지 않은 음식만 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설사가 멎었다. 패트리시아는 아이에게 식품 첨가물이 있는 음식을 되도록 덜 먹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의 주의 산만함도 줄어드는 것 같았다. 조지가 5살이 되었을 때 패트리시아는 음식 조절만으로도 조지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글루텐과 식품 첨가물이 없는 먹을거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패트리시아는 집 근처의 슈퍼마켓과 건강식품점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에게 먹일 안전한 먹을거리는 거의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는 아이를 위해 스스로 글루텐이 없는 빵을 매일 굽고 아이가 먹는 모든 음식을 직접 다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휘에이는 스스로 음식 산업을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영국의 최대 유통회사인 테스코의 경영진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밝히면서 제대로 된 슈퍼마켓이라면 이러한 음식을 판매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휘웨이는 아들의 상태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놀랍게도 테스코의 경영진은 휘웨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테스코는 휘웨이에게 알레르기 환자용 식품 개발을 맡겼으며 유명한 프리프롬 시리즈 생산과 유통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2006년 패트리샤 휘웨이는 테스코의 브랜드 매니저가 되었다. 프리프롬 라인 외에도 첨가물이 없는 테스코 키즈 시리즈와 페어트레이드 시리즈도 개발했다. 이제 그는 영국의 식품 산업을 주도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아이의 질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경력을 잃을 뻔했던 패트리시아는 오히려 더 화려한 경력을 쌓아갈 수 있게 되었다. 패트리시아 휘에이 역시 멀린스처럼 역경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역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역경 덕분에 성공적이고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패트리샤 휘에이에게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였다면 아마도 자신에게 닥친 역경에 굴복하여 처지를 비관하면서 눈물과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은 20대 초반에 영국에서 포르투갈로 가서 그곳 남자와 결혼했으나 딸을 낳고 2년 만에 이혼했다. 어린 딸과 함께 무일푼 신세가 되어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에 찌든 싱글맘이 되었다. 어린 딸과 함께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독한 가난에 시달렸고 심지어 우울증마저 그를 괴롭혔다. 어린 딸에게 읽어줄 동화책 한 권 살 돈이 없었던 조앤 롤링은 아이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직접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해리포터가 탄생한 것이다. 결국 그는 해리포터 시리즈로 엄청난 돈을 벌어 영국 여왕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고 포브스 선정 세계 500대 부자에 등극하기에 이르렀다. 조앤 롤링은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실패가 현실로 다가오자 오히려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저는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낡은 타자기 한 대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죠.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준 것입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 역시 자신의 역경이 진정한 축복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으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곤 했다. 그는 훗날 동화작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역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공과 도약의 발판이자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경우, 회복 탄력성은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행복을 준다. 불치의 병으로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는 오히려 이전의 삶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다. 진정하고 싶었던 것,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악성 뇌종양 환자 7명과 그의 가족 22명을 심층 인터뷰한 연구가 있다. 환자들은 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신 안에 있던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환자들은 특히 가족이나 친지들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이 감사했다. 죽음을 수개월 앞둔 이 환자들은 불치의 병에 걸리고 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불치의 병을 통해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어떤 환자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이후에 자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정도다. 시한부 생명 선고가 오히려 삶을 천천히 돌아보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기도 한다. 고 말한 환자도 있었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환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처지와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고통과 시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러한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아픔과 괴로움을 겪게 되면 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도대체 어떻게 고통과 좌절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일까? 이에 대해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다니엘 캐니만 교수는 명쾌한 답을 제공한다. 다니엘 캐니먼 교수의 대장 내시경 실험. 심리학자인 다니엘 캐니만 교수는 심리학자이면서도 노벨 경제학 상을 수상했다. 그는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결코 고전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이상적 인간처럼 산술적인 이해관계와 기계적 합리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행동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고전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 즉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캐니만 교수에 따르면 한 인간에게는 경험자아와 기억자아라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 경험자아는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을 느끼는 자아다. 이 자아는 지금 벌어지는 기쁜 일이나 쾌락을 즐기고 고통이나 괴로움을 피하려 한다. 한편 기억자아는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자아다. 그러한 회상은 이야기하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두 자아의 판단은 대체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캐니만 교수 이론의 핵심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 예컨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전적으로 기억 자아에 의존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억 자아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경험 자아다.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에 대해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바로 기억 자아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경험자다.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에 대해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바로 기억자아다. 문제는 경험자가 느끼는 것과 기억자가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캐니만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냈다. 캐니만 교수팀은 대장 내시경을 받는 환자를 임의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 환자들은 평소대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끝나자마자 내시경을 제거하게 했다. 그런데 B그룹 환자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가 다 끝난 후에도 내시경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한동안 놔두었다가 제거했다. 이 연구 결과를 요약한 그래프를 살펴보자.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검사가 지속된 시간이고 세로축은 검사받는 동안 환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다. A 환자 그룹은 8분간 고통스러운 검사를 받았고 그 고통의 순간은 급작스럽게 끝났다. 반면에 B 환자 그룹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긴 24분이나 검사를 받았고 A 환자 그룹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도 겪었다. 두 그룹을 비교해보니 경험하는 자아는 B그룹의 경우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았다. A그룹이 검사를 다 마치고 편안히 쉬는 동안 B그룹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하는 자아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다. 검사가 다 끝나고 1시간이 지난 후에 고통의 정도와 또다시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놀랍게도 B그룹이 검사를 훨씬 덜 고통스럽게 기억했다. 재검사에 대한 의향의 비율도 B그룹이 훨씬 더 높았다. 이는 A그룹의 경우 검사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끝났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B그룹의 경우에는 고통이 점차 감소하다가 줄어들면서 끝났기 때문에 훨씬 덜 고통스럽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는 인간이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는 별개의 존재다. 경험자아와 기억자아가 별개의 존재라는 캐니만 교수의 발견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철학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전환을 요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도덕성의 문제와도 곧바로 연결된다. 즉, 위의에서 의사는 환자의 덜 고통스러운 기억과 행복을 위해 내시경을 한동안 놔두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검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내시경을 제거하는 것이 옳은가?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선택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또 이러한 기억자아와 경험자아의 분리의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정치적으로 어떠한 선택이 합리적이고 정당성을 지니는가 하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된다. 이 문제는 한 인간의 자아란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존 롤스나 마이클 샌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정의 실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논쟁을 야기하는 정치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 기억하는 자아의 문제다. 기억하는 자아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아다. 이 기억 자아가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카우아이 섬에서 있었던 일. 하와이 군도 중 북서쪽 끝에 둘레가 50km쯤 되고 인구는 3만 명에 불과한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다. 아름다운 폭포 줄기가 계곡 사이를 흘러내려 신비한 장관을 이루며 기묘한 협곡과 암석들이 멋진 풍광을 자랑하고 언제나 화사한 꽃나무와 푸른 초목들로 무성한 아름다운 곳이다. 이 섬의 와이알레, 음, 와이알레알레 산 주변은 1년에 350일 정도 비가 온다고 하니 거의 매일 비가 내리는 셈이다. 이 비가 산을 깎아 협곡을 만들고 여러 줄기의 폭포가 풍부한 강을 만들어 주변을 온통 푸른 정원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섬 전체가 울창한 열대 정원 같다고 해서 정원의 섬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 하와이 섬은 남태평양, 블루 하와이, 주라기공원, 트로피 썬더 등 여러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하와이는 환상적인 대자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섬이지만 1950년대만 하더라도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하와이 군도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된 것은 1959년이었다. 이전의 카우아이 섬은 관광지로 개발되지도 않았으며 그야말로 오지였다. 섬 주민들은 대대로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였다. 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의 비행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 섬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불행한 삶을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당시 카우아이 섬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이 섬에 19세기 경부터 백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사탕수수 농장이 건설되었다. 이때부터 중국, 폴리네시아, 일본 등지에서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다양한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20세기 초에는 푸에르토리코와 한국에서 그리고 2차 대전 뒤에는 필리핀에서 많은 이민자가 들어왔다. 선교사나 사탕수수 농장 관리자로 이민을 왔던 유럽인들의 후손들은 상류계층을 이루었고 그 다음으로 가장 빠른 식물 상승을 이루었던 중국, 한국, 일본인들이 중산층을 차지했으며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이주민 등과 하와이 원주민들은 주로 가장 하층민에 속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와이 섬의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빈곤했다. 물론 극소수의 상류층 아이들, 상류층 아이들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열악한 가정 환경과 사회 경제적 조건과 싸워 나가야만 했다. 하와이 섬 종단 연구. 한국 전쟁이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54년에 미국 본토로부터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문적 관심을 가진 일군의 학자들이 덜망과 좌절로 가득 찬 이 섬에 도착했다. 훗날 사회과학의 역사상 가장 야심찬 연구 중 하나로 기록될 카와이 섬 종단 연구,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연구 대상자를 계속 추적 조사하는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이 연구자들은 1955년에 카와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하와이 섬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 때문이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불운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 카오와의 섬이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 섬에 산다. 인구 유동이 적은 이 섬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닫힌 대상이었다. 연구자들은 1955년 한 해 동안 카와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사실 이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조사 대상이 되었다. 연구자들은 1954년부터 출생한 산모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가 기념비적인 이유는 앞으로는 이런 연구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실험 참가자의 의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문제로 실험 대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전수조사, 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조사 대상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가 1950년 중반 미국의 식민지였던 가난한 섬 카우아이 섬에서는 가능했다. 하와이 섬에서 1953년에 임신을 한 산모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심지어 10대 미성년자 임산부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모두 연구 대상이 되었다. 연구 대상이 되었던 희생아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산모의 건강, 가족 관계, 직업, 성격 등 모든 사항이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되었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태아의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세세한 자료까지 전부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결국 한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겪은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나 사건, 사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 환경이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는가를 시기적이고 또 전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야심찬 시도였다. 아이들이 30세가 넘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연구는 계속되었으며 무려 90%에 가까운 698명이 조사 대상으로 끝까지 남았다. 종단 연구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렇게까지 높은 잔존율을 보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다음 분이세요. 너무 길어요. 1955년에 태어난 카와이 섬의 아이들을 10여 년 넘게 추적 조사한 연구의 첫 결과물은 1971년에야 카와이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되었으며 이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의 연구 결과는 1977년에 두 번째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연구가 발견한 것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엄청난 것이었으나 연구자들은 그때까지도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와이 섬의 연구자들은 어떠한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며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쏟았다. 어렸을 적의 어떠한 경험이나 사건들이 훗날 질병, 성격적인 결함, 사회적 부적응, 무능력, 우울증, 정신질환, 범죄 등을 유발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얻은 연구 결과는 그러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결손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으며 부모의 성격이나 정신건강에 결함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부모와의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일수록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발견은 굳이 이런 대규모 조사를 하지 않아도 짐작 가능한 사실이다. 결국 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정도라 할 수 있다. 조금 특이한 발견이라고 해봐야 여자아이가 예부적 위험 요소에 더 잘 견딘다는 정도였다.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에 비해 더 빨리 성숙했으며 이거 역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태어나서 몇 주만 지나도 성장 속도에 남녀 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남자아이들은 공격 성향이 더 높고
자절을 더 잘하며 더 충동적이었다. 부모나 선생님과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았고 실제로 학교나 집에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것도 다 아는 이야기다. 사회적으로 성역할에 따른 기대감이 남자아이들에게 더 엄격했으며 즉 남자다울 것을 좀 더 강하게 일찍부터 요구받았다. 여자아이들은 약간 남자 같아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만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의 성향을 드러내면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남자아이들은 집이나 학교에서 역할 모델로 삼을 만한 적절한 남성과의 만남의 기회가 적은 것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러한 결론은 50년 전 카우아이 섬의 아이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 정도의 결론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는 것이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모으며 시작했던 초대형 연구 프로젝트였음을 생각해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두 번째 책이 나온 후에도 계속 진행되었지만 이 연구는 점차 사람들이 관심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에미 워너의 발견. 카우아이 섬 연구의 자료 분석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에미 워너는 심리학자였다. 그는 이 방대한 자료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분명 더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에미 워너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특정한 어려움이 훗날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내려 했었다. 예컨대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녀 역시 알코올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가? 10대 미혼모에게 태어난 아이는 범죄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가?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아이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가? 엄마의 모유를 먹지 못한 아이는 어떤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보이는가? 조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편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 적응성에 있어서 어떠한 편차를 보이는가 등등. 만약 이런 인과관계를 속속들이 다 밝혀낼 수 있다면 아이들의 출생과 양육 환경만 보고도 사회 적응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에미 워너는 전체 연구 대상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출연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섬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더 극단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였던 201명을 추려낸 것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녔다. 모두 극빈층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다. 가정 불화가 극히 심하거나 부모는 별거 혹은 이혼 상태였다. 엄마나 아빠가 혹은 양쪽 모두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고위험군이라 불리운 이 201명의 성장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실제로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학교 생활 부적응과 학습 장애를 보였고 학교와 집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다. 이들이 커서 18세가 되었을 때는 상당수가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들락거리거나 이미 여러 차례 범죄 기록을 갖고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거나 미혼모가 되어 있었다. 확실히 이들은 나머지 아이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에미 워너는 끝내 알고 싶었던 것을 밝혀낼 수는 없었다. 이 아이들이 보는 문제 행동들과 이 아이들이 겪었던 시련 사이에는 구체적인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은 3분의 2뿐이었다. 물론 높은 비율이었지만 이 말은 나머지 3분의 1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은 에미 워너에게 또 다른 골칫거리였다. 고위험군에 속한 아이들 중에서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72명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니 이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었다. 자료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이들이 응답을 불성실하게 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 고위험군 아이들이 18세가 되었을 무렵에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던 에미 워너 교수는 마이클이라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된다. 마이클은 그 섬의 어느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마이클이 태어날 당시 그 어머니는 16세 앳된 일본계 소녀였고 아버지는 19세 필리핀 소년이었다. 10대 소녀였던 마이클 부모는 마이클이 태어나기 3개월 전에야 겨우 결혼하게 된다. 물론 양쪽 집안에서 심한 반대가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여 마이클을 낳게 된다. 마이클은 태어날 당시 2kg밖에 안 되는 미숙아였고 태어나자마자 3주 동안 시설도 열악한 군대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보내야만 했다. 마이클이 엄마와 함께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집에 없었다. 한국 전쟁 말기에 징집되었던 마이클의 아버지는 2년이나 더 복무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마이클이 10살 되었을 때 그에게는 동생이 셋이나 생겼다. 하지만 그 무렵 그의 부모는 결국 이혼하게 된다. 20대 중반이 된 그의 엄마가 마이클과 동생들을 모두 버리고 섬을 떠나버린 것이다. 마이클의 엄마는 그 후 다시는 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이클의 아빠는 아이 넷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다. 마이클의 아빠와 할아버지는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었다. 이쯤 되면 마이클은 약물 중독자나 소년범 아니면 적어도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상식에 맞는 것 아닌가? 그래야만 이 거대한 연구의 기본 가설이 유지될 수 있다. 에미 워너 교수의 눈에 마이클은 이 거대한 연구의 기반이 된 상식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적으로 마이클은 에미 워너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제 막 18세를 넘긴 마이클은 놀라울 정도로 밝고 명랑한 매력적인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성적은 초등학교 이래 늘 상위권이었고 독서력도 늘 자기 학년 수준을 넘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의 성취도는 상당했다. SAT,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점수는 전 미국 상위 10% 안에 들었으며 학교 성적은 대부분 A였고 전교 석차 역시 10위 안에 들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우 관계도 원만해서 동아리 대표와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마이클은 미국 본토의 유명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한 상태였다. 그는 장차 교사가 되리라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성격도 긍정적이며 자율적이고 도덕적이었다. 마이클은 행복해 보였다. 마이클은 세상의 모든 부모와 학교 교육이 만들어내길 원하는 이상적인 청년이었다. 에미 워너는 마이클의 자료를 다시 점검해 보았으나 자료 조사는 철저했다. 다만 마이클은 상식에 반하는 경우였을 뿐이다. 마이클은 마치 그에게 닥친 모든 역경을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마이클은 에미 워너로 하여금 이 연구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보게 만들었다. 에미 워너 교수는 마이클의 모든 기록과 인터뷰들을 읽고 또 읽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에미 워너 교수는 당연히 마이클의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사례는 마이클뿐만이 아니었다. 마이클과 다른 아이들의 차이점을 찾던 에미 워너는 차이점을 발견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이클과 비슷한 아이들을 하나 둘 더 발견하게 되었다. 하와이계인 K 역시 10대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다. 엄마는 임신 때문에 학교를 떠나야 했고 역시 10대 소년이었던 아빠는 직장도 없었다. 이 젊은 커플은 10대 초기부터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싶어 했다. 물론 양쪽 집안에서는 격렬히 반대했다. 우여곡절 끝에 K의 엄마는 가정법원에 의해 호놀룰루의 구세군 가정으로 보내줘서 겨우 K를 낳을 수 있었다. K의 엄마는 K의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 보내려 했지만 그것도 실패하여 결국 그냥 키우기로 했다. K의 엄마 아빠는 K가 6개월이 되었을 때 마침내 결혼했고 5년 간격으로 두 동생도 낳았다. 어린 10대들의 결혼이 보통 그렇듯이 K의 엄마와 아빠의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 않았다. 늘 다투던 둘은 결국 별거하기에 이르렀다. K는 아빠와 살았고 엄마가 종종 들렀다. K의 부모가 여전히 서로를 좋아하지만 각기 다른 삶을 산다고 믿으며 자랐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가 되었을 때 케이는 상당히 성숙하며 자존감이 높은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했다. 통찰력과 가치관, 목표가 있으며 갈등의 감정은 잘 표현하지 않았다. 사회화, 자기 통제, 좋은 인상, 공동체 정신, 여성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진지하고 근면하며 차분했다. 참을성과 기본적인 상식, 판단력과 자기 확신이 있고 남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았다. 야심이 많진 않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잘 이용할 줄 알았다. 어른이 되면서 그는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 나는 일할 재능도 있으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내 성격이 꽤 좋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모든 지표에서 K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유능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걸로 드러났다. 마이클이나 K뿐만이 아니었다. 메리 역시 매우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필리핀계 백인인 메리의 엄마는 여러 번 유산한 끝에 겨우 메리를 임신했다. 임신 중에는 과체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 메리를 낳을 때 심한 가진통으로 3번이나 입원했었고 20시간 이상이나 상고를 겪은 끝에 겨우 메리를 낳았다. 난산이었다. 메리의 엄마는 자주 실직 상태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메리가 5살에서 10살이 되는 동안 메리 엄마는 큰 병에 여러 번 걸려 수술과 입원을 반복했다. 메리 엄마는 신경절적이었고 두 아이 메리가 20개월이 되었을 때 여동생이 태어났다. 에게 늘 짜증을 냈으며 자신의 아이들을 했을지도 모른다며 스스로 두려워하기도 했다. 5살부터 그 10살에 이르기까지 메리는 여러 차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 그의 엄마는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신경과민 환자였다. 그러나 메리의 기록 어디에서도 불우한 환경이 메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춘기 시절 메리는 학교에서 늘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수행 능력을 보였으며 심리검사에서도 사회성, 지배, 자기 수용성, 좋은 인상 부분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메리는 외향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려하며 협조적이었다. 엄마와 갈등을 겪지 않느냐는 질문에 메리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싸움하는 것을 싫어해요. 엄마가 불평을 늘어놓으며 집안을 돌아다니면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일어나서 집을 나서지요. 그뿐이에요. 엄마는 곧 또 화가 풀리니까요. 그 집에 들어가면 돼요. 저는 자식이 부모와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항상 대화로 원만히 풀어야 한다고 믿어요. 메리는 강한 자신감과 긍정성을 보이는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했다. 인터뷰를 통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저는 성격이 좋은 편이에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요.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안다고 믿지만 아직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일이나 해낼 수 있다고 믿고 또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메리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마이클 K. 메리뿐만이 아니었다. 자료를 살펴보니 고위험군 201명 중에서 무려 72명이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고위험군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적 조건 때문에 사회적 부적응을 보일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아이들이었다. 이들 중 무려 72명이 마치 유복한 과정에서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으며 긍정적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젊은이들이었다. 이들 중 단 한 명도 심각한 학습장애나 행동장애 혹은 사회 부적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도 감히 이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고위험군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던 것이다. 이것은 에미 워너 교수에게 풀리기 힘든 커다란 의문을 제기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이클이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케이나 메리로 하여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이상으로 사회 적응을 잘하게 만들어준 것일까?
그 당시 심리학이나 교육학은 이 질문에 대해 속 시원히 답할 수 없었다. 인류의 역사에서 위대한 발견은 항상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다. 원어 교수는 별 볼 일 없이 잊혀져 갈 뻔한 연구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엄청난 발견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미 워너는 이 72명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 속성을 에미 워너는 회복 탄력성이라 불렀다. 에미 워너는 무엇이 아이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냐는 질문을 벌였다. 대신 역경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느냐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하와이 섬 연구는 시작하고 나서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워너 교수는 카와이 섬 연구를 통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확립했다. 워너 교수가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인간관계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든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던 것이다. 톨스토이 말대로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이 카우아이 섬 연구의 결론이다. 아이는 사랑 없이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아갈 힘을 얻는 법이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심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근본임을 카와이 섬 연구는 알려준 것이다. 에미 워너 교수는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네소타 대학을 거쳐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에 정착한 이래 40년간 카와이 섬 연구를 주도해왔다. 에미 워너 교수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 자신이 마치 카와이 섬의 아이들처럼 지독한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히틀러 치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5살이 될 때까지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을 지하 대피소에서 폭격을 피하며 살았다. 그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배고픔과 고통뿐이었다. 사춘기가 될 때까지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근근히 먹고 살았다. 나치의 핍박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오빠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게 된 에미 워너는 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고 스스로 한탄했다. 어린 시절의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낙관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냐는 질문에 워너 교수는 가족 덕분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엄마 쪽이 유머 감각을 지닌 쾌활한 사람들이었다. 어머니의 무덤에 찾아갈 때마다 워너 교수는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엄마 유머 감각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거 살아가는데 엄청 도움되거든요. 그리고 그는 늘 따뜻하고 인자했던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시절 이래 노년이 될 때까지 친분을 유지해온 절친한 친구들도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의 인생의 완충 보호 장치인 셈이며 회복 탄력성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진단했다. 40년에 걸친 카와이 섬 연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사람마다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회복 탄력성에는 차이가 있다. 어린 시절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평생 부모와 가정 환경 탓만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 이후 이루어진 많은 연구를 통해 어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회복 탄력성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혀졌다. 에미 워너의 말을 들어보자. 지독한 가난, 부모의 부재, 폭력적인 이웃과 우범지대에서의 성장 등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꿋꿋이 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아이들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회복 탄력성 자체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다만 회복 탄력성의 요소가 많은 학자들에게 의해서 파악된 만큼 회복 탄력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카와의 섬 연구 이래 최근 긍정 심리학의 연구를 주도하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성인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제 그동안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오늘의 잉글리시는 manage your mind, manage your mind, manage your mind. 뭘까요? 마인드 컨트롤, 당신의 마음을 관리하세요. 이건 너무 직역이죠? manage your mind. 마인드 컨트롤 좀 해. 이거를 manage your mind, manage your mind, manage your mind, manage your mind. 하셨죠? manage your mind. 네, 오늘도 매니지 하면서 한번 또 잘 살아봐야겠네요. 아, 네. 사진 찍을게요. 준비하시고요. 네, 그럼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다들 눈이 커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